14세기, 15세기 피렌체의 주요 산업이 의류, 원단 강호업, 그리고 양모 산업이었다면 16세기에 이르면 비단 산업이 급속하게 대두되게 됩니다. 양모 산업이 퇴조하는 반면에 비단 시장의 성장이 이제 두드러지게 되었죠. 사실 15세기까지 이태리 비단 교육의 중심지는 루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피렌체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 도시인데요. 여기는 피렌체와 역사적으로 여러 번 그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과 관련해서 피렌체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변화, 지배 구조의 그 변동도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메디치가의 그 대두와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루카라고 하는 도시가 비단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루카라고 하는 도시의 정정이 좀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비단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갔던 곳이 베네치아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가 이제 그때부터 또 비단으로 유명하게 되었고 또 베네치아뿐만 아니라 뭐 피렌체로 오기도 하고 다른 이태리 도시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결국 루카가 15세기까지는 비단의 중심지였는데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 불안이 결국은 경제 주체들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발목을 스스로 잡고 성장의 동력을 갉아먹은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카에 있던 비단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로 이제 흩어져 나간 것, 또 그중에서 피렌체로 일부가 유입된 것, 뭐 이런 것들만이 피렌체에서 비단 산업이 대두되게 된 원인은 아니겠죠. 사실 여러 가지 여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14세기 중반에 이제 피렌체는 흑사병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패스트가 돌고 난 다음에 피렌체의 절반의 인구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절반이 사망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어,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수이고 그 자산은 그대로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그대로 보면 소수의 생존자들이 많은 자산을 상속받게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자산이 증가했죠. 또 이런 흑사병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이 많아진 자산을 참, 이 흑사병을 겪어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하다. 참 짧다, 더덥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굳이 저축할 필요가 있을까? 그 전까지만 해도 피렌체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무역에 종사하고 해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흑사병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전염병이 다시 이제 돌아올 수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이제 돌곤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태도가 생겼느냐, 소비를 하면서 점점 사치스럽게 소비를 하게 됐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대신 당장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관심은 더 늘은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생산을 대체했습니다. 저축률이 떨어지게 되고 신용을 이용해서 뭔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 투자 욕구는 감소가 됐죠. 사치가 새로운 필수가 되었고 생산적 투자 대신에 투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거시적인 큰 관점에서 어떤 앞으로 이 도시국가에 뭐가 일어날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일어날까, 무엇을 위해서 투자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단기간 눈앞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유행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소비가 아니라 사치스러운 소비 쪽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떤 그 의류 산업에서 이들이 만들어냈던 의류라든지 약물라든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비단이 고급스럽고 사치스럽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 남은 자들이 갖고 있는 물려받은 1인당 그 GDP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많아진 상태에서 삶의 태도가 좀 단기적인 것으로 바뀌고 또 사치스럽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요도 어느 쪽으로 옮겨가냐? 양모 또 일반 의류보다는 이제 비단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요와 맞물려서 루카에서 추방되고 루카에서 도망 나온 이런 비단공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비단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서 피렌체에서도 이제 비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비단 산업이 들어오면서 생긴 현상 중에 하나는 사실 비단이라고 하는 게 그 뭐 뽕나무를 재배하고 또 누에를 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전에 양모 생산이라든지 의류 그 염색을 하고 그 원단을 임가공하고 이제 그거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생산 공정이 사실은 그 단순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비단 산업이 들어오면서부터 어, 여성과 같은 그 유휴 노동력으로 남아 있었을 그 여성 또 아동 노인들에게 이제 일감이 돌아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용 효과는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 이러한 단순 노동력을 흡수하는 그러한 그 고용 창출 효과보다는 뒤에 일어난 비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양모라든지 의류 원단 가공 산업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비단 산업은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그런 평가가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깔리말라 길드라든지 라나 길드라든지 이러한 길드들이 한창 그 활동했을 때 보면 이 피렌체의 이런 산업들은 사실은 사회적 이동성을 아주 고도로 높여주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조그만 그 소자영업자 계층으로 이동하는 데는 자본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피렌체의 금융체제를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기술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서 아주 대길드의 구성원으로 진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작은 정도의 어떤 길드, 자기 기술, 자기 자본을 갖고 그 하청 생산을 하는 독립사업자로서 들어가는 것에는 큰 장벽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하루 일당제로 사는 노동자가 주요 길드의 구성원으로 신분 상승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했지만 재능이 있는 한 가문이 한 세대 내지 그 다음 두 세대만 있으면 서너 단계의 경제적 사다리를 타고 피렌체 공화정에서 유럽 가문으로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엄격한 봉건 체제와 비교할 때 피렌체가 얼마나 사회적 경제적 이동성이 잘 보장되어 있었는가 자유로웠던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이동성이 이제 16세기로 접어들면서는 점점 닫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닫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흑사병 이후의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의 어떤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 사고,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가 여기에 같이 맞물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산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비단 산업이 또 피렌체에 기여했던 그런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산업도 역시 길드가 있었죠. 아르테 델라 세타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길드였는데 여기서 후원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피렌체의 이노첸티 고아원 건물입니다. 오스페달레 델리 이노첸티라고 하는 그 건물인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죠. 양모업자들의 길드인 그 라나 길드와 이제 같이 여기를 후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노첸티 고아원 건물은 여러분들이 피렌체에 혹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렌체의 그 큰 그 성당, 그냥 일반적으로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는 이제 큰 성당이 있죠. 대성당의 그 둥그런 돔, 그걸 설계한 유명한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에 대해서는 나중에 피렌체 그 예술사와 관련해서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1419년에 그 설계했는데요. 이 고전적 요소들을 발전시킨 바탕 위에서 그 피타고라스의 저작물에 있는 그 측량과 비율의 방식을 잘 계산해 가지고 이걸 이제 건축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칭과 조화를 새롭게 한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 건축물은 르네상스 시대의 그 로지아 이 저 기둥을 쭉 놔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렬로 복도처럼 되어 있는 거 이러한 로지아 형식의 거의 완결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세기에 걸쳐서 교과서처럼 여겨졌는데 막상 이제 브룬넬레스키 그 자신은 이 본당 설계는 다 했고요. 본체만 이제 완공되는 걸 보고 저 그 다음 다른 건물들이 다 완성되는 건 못 보고 죽었습니다. 이 건물은 처음에 그 고아원 건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건물 양식을 보면 코린트 양식의 기둥들 위로 이제 아케이드를 얹어가지고 지층을 그 로지아로 만들었죠. 그리고 기둥 위쪽에 아기들을 묘사하고 있는 둥근 모양의 그 유약으로 만든 테라코타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원형의 아치마다 그 위에 삼각형 모양으로 박공벽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모든 요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수학적 비율에 따라서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건축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 못지않게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노첸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로 이노센스, 이노센트 이런 말이죠. 무죄한, 뭐 죄가 없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고아원 건물을 이름을 지면서 저 죄 없는 것들 그 아기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오스페달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hospital 우리 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그 hospital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어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손님을 대접한다 뭐 이런 것에서 나중에는 뭐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병자와 부상자를 치료하는 이제 그런 곳으로 이제 의미가 바뀌면서 나중에 병원이 됐죠. 어쨌든 이 이노첸티 고아원 건물 자체가 저 죄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곳, 뭐 이런 뜻으로 저 보면 될 것입니다. 고아원이죠. 고아들의 보육 목적을 위해서 이제 지어진 이 건물은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피레체인들이 갖고 있던 박애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그 회색빛깔 아치형 꼭대기에 이제 푸른색을 배경으로 기저귀를 찬 아기들이 들어간 원형 장식물이 있는데 이 아기들을 이제 죄 없는 것들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이노첸티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태어나서 뭐 버려졌거나 그 당시에 전염병이 또 유행했으니까 부모가 갑자기 죽거나 이렇게 해서 혼자가 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참 가슴 아프면서도 그 의미 있는 호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노첸티 과원은 당시 부유한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들이 부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고 또 이런 식의 사회 투자가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어떻게 다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좋은 그 선례를 남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비단 길드가 후원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단 길드 세타하고 이제 양모 길드 라나가 같이 후원을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들어온 고아들에게는 기술이 전수가 됩니다. 이 고아들은 이제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비단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돌봄을 받고 또 하나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비단과 같은 비단 공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쳐서 어쨌든 사회에 나가면 자기 스스로 삶을 이제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그것이 비단 생산에 필요한 또 어떤 인력들을 충원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피레니치인들이 대단히 어떤 그런 박애 정신으로 출발했지만 또 그런 것들이 또 비즈니스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선순환에게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아원이 정식으로 오픈한 것이 1445년 1월입니다. 이 로지아 안에 이제 사각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이 여러 가지 이제 사정으로 이제 애를 키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창문 아래 벽에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바퀴식 선반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를 올려놓고 이제 돌리면 회전문처럼 된 이 선반이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서 아기를 실내로 이제 가져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초인종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 바깥에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는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아기가 왔는지 모르죠. 그래서 아기를 두고 가는 사람이 익명이 보장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거기 놔두고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가면 거기서 이제 아이를 이제 데려가는 것이죠. 이 고아들은 이 사각형의 그 남자와 여자 혈양이 이제 따로 그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이렇게 따로 이제 나눠놨는데 에, 사각형으로 된 그 남자아이들이 모이는 회랑이 있었고 그보다 길쭉한 형태의 여자아이들을 모아놓는 그런 이제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양육되고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아들은 수녀들에게 맡겨졌는데 수녀원에서는 외부에서 보모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모들을 고용해서 아이들을 돌보게 했고 또 이 시대에 이제 그 젖먹이들 우유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젖먹이들을 위해서 동물 내장으로 만든 젖꼭지가 달린 우유병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 고아원을 이제 후원하는 그 세타 비단 길드에서 소년들에게는 남자아이들에게는 양잠하고 직물 짜는 법을 그다음에 여자아이들에게는 수 놓는 법하고 뭐 이런 이제 직업 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이제 당초 순수하게 출발했지만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초 아주 이 좋은 뜻으로 시작하고 사회적 기능을 잘 감당했던 고아원이 나중에는 그 저축은행의 역할을 이제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디치 군주정이 나중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피렌체 공화정에서 메디치 군주정이 들어서면서 여기를 자기 사금고처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사금고처럼 여기서 이제 돈을 빼다가 쓰는 바람에 만성적인 그 재정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뭐 그 빚이 얼마나 많아졌든지 연간 운영비의 한 3배에서 7배에 달하는 부채를 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채의 75%는 고아원에 투자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선조들이 조상들이 좋은 뜻으로 만들어 놔서 제대로 좀 운영하다가 몇 세대가 지나가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죠. 누가 제대로 감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꽤 운영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고아원이 폐쇄된 것이 1875년입니다.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갔죠. 한 430년 정도 이제 운영이 됐던 겁니다. 지금은 그 박물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